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짚어봅니다. 당 일각과 검찰이 짰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명계에선 통합은 쇼였다고 발끈했습니다. 단도직입에선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퍼뜨리고 돈벌이까지 하고 있는 극우 종교단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게이트는 국회와 검찰 두 개의 축으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에선 진상조사단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겁니다. 박라고 하는 사장의 이 대납 내역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대납한 내역이 나왔는데 딱 얼마 만에 이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의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복당을 시도할 때부터 그 이듬해까지 홍 시장 측이 12번의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대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액으론 4,370만 원인데 조사를 의뢰했던 홍 시장 측이 아니라 박모 씨가 금액을 대신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고 진상조사단은 주장했습니다. 돈 대납해서 여론조사해주고 공무원이 되었다. 이거 딱 들어맞는 뇌물 아닙니까? 그리고 돈 주고 자리 주고받은 정황 아닙니까? 네, 이에 대한 홍 시장 측 입장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창원지검에선 강혜경 씨와 김태열 소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님 관련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검사님들이 불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도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또다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다 쥐고 있음에도 핵심으로는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검찰이 명태균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검찰이 뭉개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1년 전에 강혜경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다. 제3자가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금 사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번지고 있고 특검에 대한 여론도 꽤 뜨거운 편입니다. 김유정 정강재 위원께 바로 발언권을 드릴게요. 대통령 부부 조사는 지금쯤이면 할 때가 됐는데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안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 사건을 거의 다 증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명태균 씨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특검해달라고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똑바로 수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증거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뭉개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강혜경 씨가 그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돈은 못 받고 공천 받아왔다. 이 얘기가 지금도 저희 귓가에 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 증언들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저희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검찰은 외곽만 빙빙 돌고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뭘 숨기려 하는 것이냐. 윗선에서 뭔가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이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창원지검의 그 담당 검사들은 굉장히 그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핵심인데 여전히 지금 뭐 조사 한번 했다는 얘기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8명의 검사들이 얘기한 바처럼 여론조사 그 여론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데 아예 중앙지검으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막혀버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불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은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주장하는 거죠.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 사건이 이송된 게 지난달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 김희정 의원님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이 사건이 봉착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창원지검에서 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 수사했었을 때 그 과정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뭐 일부 좀 늦었다는 측면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집권 중반기를 맞았고 검찰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에 관해서 아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심정적인 이해는 듭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 자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소추 특권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은 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시간을 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부러 서울중앙지검이 뭉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명태균 씨 사건 수사 일지를 앞서 화면으로 보셨는데 2023년 12월에 창원지검 수사과에 배당이 됐고 이듬해 4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이 좀 안 되는 시점에 강혜경 씨의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미 강혜경 씨는 이때부터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비용은 제3자가 대신 냈다라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선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듣고도 왜 아직까지 직접 수사를 안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오늘부터 다시 명태균 씨 추가 조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창원지검에서도 수사 충분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도 창원지검에선 다 했지만 이제 뭐 주소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서울로 가져온다라고 네. 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수사를 할 것으로 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네. 1차적으로 창원지검에 대한 수사는 반쪽짜리도 안 되는 수사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때문에 더욱더 그런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고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에 맞는 진술들을 처벌하기 위한 진술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서울지검으로 이송한 다음에 명태균 씨를 불러서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검찰이 타겟을 정했다. 김건희로 타겟을 정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망이 접혀올 것이고 소환 조사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된 검찰이 왜 갑자기 저렇게 변화를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검찰이 다음 정부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 부각도 있을 것이고 생존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이고 특검을 또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특검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동안 계속 뭉개왔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검찰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이 죽기 일보 직전인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물어뜯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추포를 오늘 던진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김용남 의원님도 동의하세요? 일단 그렇다면 언제 그 수사가 가시적으로 바깥에서 보기에도
진행이 될 것인가, 혹시 탄핵 심판 결과 나온 뒤에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 가능성들을 점쳐볼 수 있는데 검사 출신의 촉으로서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일단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창원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이나 다 같은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 검사고 창원지검에 있으면 감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늦었어요. 이 수사에 대해서 진작에 끝냈어야 되고 이미 수사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뭐 창원지검에서 너무 안 하고 있던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시점에서도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처음에 시발점부터가 공천 개입 혐의였고 또 중간에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어떤 대납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아니면 조작한 여론조사를 갖고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 활용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의심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 본인은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를 않는 특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니다만 대통령의 영부인은 그런 특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작에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두르는 게 맞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검이라는 절차를 한 번은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물론 이제 탄핵 심판 결과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는 그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기 대선과 검찰이 이 사안을 보고 있는 방식에 뭔가가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이 대선판에 이제는 조기 대선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수사와 관련된 주도권을 계속해서 좀 흔들겠다. 수사 자료가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저희는 부적절하고 예, 검찰에서 어쨌든 지금 정보는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다만 수사를 가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대선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카드를 검찰이 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검찰이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 왜냐하면 여러 대선 주자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죠. 김유정 의원님. 우선 대선판이 이제 꽤 큰 판이 될 걸로 보이죠. 그런데 판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적어도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 구도 속에서 그 판은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명태균 관련한 이 사건 수사의 진척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그 주요한 이 경선 멤버들, 대선 후보군들에 속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그리고 개혁신당에는 뭐 이준석 의원도 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에서는 이 속도를 얼마나 내느냐,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계산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판 전체를 뒤울 수 있다?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야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후보군을 놓고 봤을 때 그 경선을 뒤흔들 수 있는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 네. 검찰이 뭐 권력에 굉장히 예민한 집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본인들이 그 검찰 조직을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에 어떤 명운을 걸고 이 판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도는 다분히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남편 체포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면회 한 번 안 가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수사라도 받아야지 수사받고 있구나 정도는 생각할 텐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속내가 이 정도는 흔들 수 있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검찰이 이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주도권을 쥔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오랫동안 쌓여왔었던 게 사실이고 특히 야당이 씌워놓은 정치검찰 프레임은 아주 공고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 신당이나 본인들 당대표나 뭐 여러 의원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정치적 이유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정치검찰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어떤 불신의 벽을 다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검찰이 다음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 영향력은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더킹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검찰이 여러 캐비넷에 있는 자료들을 꺼내다가 정치판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 상식으로는 그게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치 검찰 또는 검찰의 권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전체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검찰의 권력이 굉장히 약화됐고요. 또한 검찰을 바라보는 언론, 뭐 이런 감시의 눈, 견제의 그 권력이 커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없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권력을 지진 자가 권력을 뺏기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그 상식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명태균 그 사건과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뭐 이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금감 원장이 직접 발언을 해가지고 아직 조사가 금감원 내 조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 원장이 먼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으면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금감 원장은 누구냐면 특수부의 막내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분은 이복현 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검찰 내에서도 언론을 잘 이용해서 수사에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조사가 전혀 끝나지 않는 상황마저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검찰 출신들의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고 서울중앙지검의 상황을 보면 검찰이 선거판에 깊숙이 개입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거나 하는 것을 저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 뭐 많은 견제가 있고 검찰이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으나 아직까지도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검찰이 바라는 그리고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까 김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당의 그 경선의 판도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검찰을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 대선 판도 전체를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선 이후에 검찰 조직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도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명태균 씨 사건 그리고 삼부토건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옳은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세 분이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네요. 검찰이 제때 수사를 안 해서 지금 무엇을 하든지 여러 해석들이 나올 것 같아요. 대선 전국이 시작이 됐고 진작에 신속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용남 의원님, 과거에 검찰이 이런 대선 전국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 했거나 실제로 끼쳤던 사례가 있나요? BBK 사건도 막 떠오르고요. 그렇죠. BBK 사건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그때 이른바 DJ 비자금 의혹이 생겼거든요.
당시 그 김태정 검찰총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대선을 얼마 안 남긴 시점에서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예.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자금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검찰총장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 측의 결정인 것으로 밝혀졌고,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병역비리 의혹이 생겨난 적이 있습니다. 이 김대엽 씨가 등장하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 뭘 들고 왔는데 그게 김대엽 관련한 의혹이더라라고 민주당 측 고위 인사가 나중에 밝힌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개입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보이고, 뭐 결과적으로는 당시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해창 후보는 낙선을 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어떤 개입이 성공한 사례 내지는 뭐 검찰이 뭐 모종의 정치 개입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들 수 있겠죠. 예, 이번하고는 좀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농담적으로 주고받는 얘기입니다만, 공무원 오래 하려면 국물을 좋아해야지 예. 건더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농담이 있어요.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를 좋아해야 된다. 예.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죠. 아, 국물을 좋아해야 된다. 국물을 좋아해야 된다. 아, 무슨 건더기를 의미입니까?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당선될 것 같다고 해서 뭐 줄을 서거나 그쪽 가서 이제 그쪽 편에 가담하는 거 정도는 검찰 아니라 뭐 어느 공직사회나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대선 판을 짜려고 하면 이제 크게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검찰이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의 어떤 선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뭘 어떻게 하든 수사를 빠르게 하든 천천히 하든 완전 느리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 오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는 제때 수사를 안 해서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십니까? 늦었죠. 네. 수사가 좀 네. 늦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털듯이 그 속도와 그 열정을 가지고 털었으면 이미 끝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검찰이 완전히 이거는 그 차별하고 있는 거죠. 야권 인사에 대해서 했던 만큼만 제대로 털었다면 예. 오늘날 이렇게 되겠습니까? 벌써 이 사건을 경남 선관위가 고발하고 수사 의뢰한 지가 15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횟수로는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거죠. 2023년에 고발한 사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아마 제가 드렸던 말씀, 검찰 권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누렸던 권력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동감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 권력이 존재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섣불리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정치판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면 이건 단호하게 정치권이든 유권자든 국민이든 견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그런 이제 예견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깜짝 놀래고 있을 겁니다. 이 정부가 3년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 뭉개고 있고 모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정도 하고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해야 될 수사마저도 지방의 어느 지청에 있는 수사 정도로 그냥 격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파면에 곧 앞두고 있다 보니까 깜짝 놀라서 지금 뭐라도 하는 모양새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금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김건희에 대한 수사,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분명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럴 수 있을지가 매우 우려됩니다. 그러나 다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김건희 죽이기 위한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강혜경 씨를 조사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미래항공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태열 씨를 조사를 했는데 변호인 말에 따르면 이 수사가 어떤 수사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올라오면서 주로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느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오 시장 쪽으로는 좀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랫동안 정치적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이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이야기를 했고 압수수색도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관건은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김한정 회장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캠프 차원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정치적 법적인 책임 소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텐데 압수수색도 그런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빨리 그 수사가 진행돼서 자신의 무고함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왕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낸 것처럼 빨리 마무리돼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자신의 억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대납 비용이죠. 대납 의혹은 대구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홍 시장은 관련 의혹 강하게 부인 반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홍 시장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의 초청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 보도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내용 중에 보면 김 여사의 초청을 요청하는 것을 명태균 씨한테 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네요. 윤재관 의원님.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저것들입니다. 검찰 아니면 저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포렌식을 통해서 검찰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고 바깥으로 알리고 있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타겟으로 삼은 사람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언론을 이용을 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이복현 이런 분들이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검찰발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명태균 씨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부탁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홍준표 대구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 전 대표마저도 김영선 공천이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직접적으로 본인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기 어려우니 명태균한테 부탁해서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공천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여줬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언제까지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명태균 씨가 사건 해결을 위해서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한 모든 곳에 다 관여가 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국힘에서는 명태균 씨한테 부탁해야만 김건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루트가 형성됐던 거 아닌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자꾸 이제 다른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명태균 씨도 밝히고 있고 특히나 검찰도 저렇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들도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사자들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빨리 하려면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홍 시장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경선 과정까지 본다면 너무 한쪽에 조금 집중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고 막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건도 엇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한데 오세훈 시장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검찰 떠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검사 출신이다
라서 그런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분 다 철저히 수사해달라 막 촉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뭐 털끝만큼도 뭐 나올 거 없다.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특검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굉장한 뒤끝을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물귀신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예. 나는 괜찮은데 전현직 의원들이 뭐 140명이 연루돼 있고 뭐 다 괜찮겠어? 이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꺼내면서 당으로 하여금 특검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시그널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전현직 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나온 정황들로 봐서도 여론조사 대납한 사람이 대구시 공무원 되고 뭐 그게 연관성이 있고 사실이라면은 매각매직이고 선거법 위반인데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면피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 바른 소리 하는 걸로 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계신 홍준표 시장이 야당 인사가 지금 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하면 과연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싶을 예. 정도거든요. 그래서 피한다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언젠가 이 특검은 이루어지는데 매를 빨리 맞는 게 그나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은 오늘 이 사안에 대한 반박보다는 대통령이 되면이라는 전제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해서라도 헌법재판소를 없애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금 전 보도가 나와서 바로 전해드립니다. 국헌 문란 발언이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개헌을 해서 없앨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방법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라는 걸 없애겠다라는 건 그러면 그 기능을 대법원으로 주겠다라거나 뭐 여러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헌재를 없애겠다. 물론 이제 방법은 개헌을 통해서 없애겠다는 내용으로 들립니다만 저게 적절한가요? 지금 누가 봐도 사실은 헌재를 없애겠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뭐 지금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헌재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예. 사실상 뭐랄까요? 내란 세력에 대해서 동조하는 발언으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예. 물론 뭐 방법론상은 때려 부순다는 건 아니고 개헌을 통해서라고는 합니다만 정말 부적절한 발언으로 들립니다. 예. 물론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해석이 맞겠지만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게 1987년 개헌을 통해서 탄생했잖아요. 그전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헌법재판소를 둔 국가도 뭐 있는 국가도 있지만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요구, 충분한 개헌에 대한 요구,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합법적인 뭐 통로를 통해서라면 논의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예. 부분은 뭐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헌 얘기가 나오면 역시 블랙홀이 되네요. 관심이 확 쏠리는데 거기에 이제 헌재를 없애겠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가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하시겠어요? 예,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그 홍준표 시장은 개헌을 해서 헌재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제가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헌재는 그대로 계속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유독 그게 헌재를 없애는 것 하나만을 지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그만한 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 판결이 곧 앞두고 있는데 그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우리나라의 그 법을 전공했고 법을 집행했던 자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헌법마저도 허식자처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저는 처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의 저 발언에서는 왠지 모를 그 조바심이 좀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 쪽이나 아니면 적극 지지층에서 여론조사 결과상 김문수 장관에게 많이 좀 밀리는 양상을 보이니까 그 적극 지지층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 발언이라고 보이는데 약간 선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출마 선언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방식이나 내용에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은 선언문까지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도록 출마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직 탄핵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탄핵 반대 입장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헌재를 없애겠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특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찬성은 60, 반대 29, 모름이나 무응답이 10이라고 나왔습니다. 모름과 무응답은 10% 정도 선에 있고 찬성이 꽤 높은 편으로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자세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검찰의 향후의 수사 방향 그리고 속도 이런 것도 이런 여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 말씀 하시겠어요?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검찰 얘기하면서 검찰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특별검찰이라고 하는 특검도 정치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조기 대선 국면과 이 특검이 맞물렸을 때 이 특검 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표심 아니면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 역시 뭐 정치 검찰을 우려하는 만큼 정치 특검을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예. 그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 말고 네, 더 하세요. 안 끝낼게요. 네, 특검을 선호하는 것은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의 다른 의도를 갖고 좀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수사의 폭 내지는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사실은 뭐 대선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만 조만간 대선이 있을지 모르니 수사를 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고 대선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해결하자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특검 수사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특검도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선거가 있으니까 범죄 혐의는 있지만 그냥 덮고 가자. 선거 이후에나 한번 볼지 말지 결정하자. 그런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제때에 그러면 특검을 하든지 수사를 제대로 하든지 해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권 여당이 했어야죠. 그런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항상 거부권 행사하고 목리 부려서 못하게만 해보다가 지금 막바지에 오니까 지금 그런 특검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논리까지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거부했던 국힘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이 거의 일란성 새 쌍둥이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내란 불법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있고 이거를 털고 가야만 국민의힘도 조금이나마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분이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한 예, 말씀만 더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십시오. 시청자들이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검찰 수사의 시간입니다. 지금 예. 검찰 수사가 지금 트랙에 올라서 막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마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고 했을 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기다려본 후에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국민들이 여전히 불신과 의혹을 갖고 있다면 그때 특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의 키워드는 제때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제때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이렇게 마치고요.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가결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짜요?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또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측이지.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 발언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2023년 당시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뒷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추측이 확신으로 바뀐 계기도 언급했는데요. 이 통합 행보에서 배제된 누군가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당내 일각에선 우려 섞인 비판과 근거가 있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열돼 있는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지도자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봤는데 어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큽니다. 내통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특히 2차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과정 9월 중순에 이제 말쯤 이제 체포동의안 올라오기 전에 또 이미 뭐 한 6월 정도부터 저도 들었긴 합니다. 뭐 8월 위기설 뭐 이런 식으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썰들이 돌았고요. 원외 모임. 초일회에선 인격 모독이라며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다시 갈등 전국으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 중에 한 발언이 굉장히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추측을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확신했다라는 입장도 나타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패널분들께 의견을 구해보죠. 발언이 적절했다 아니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진행자가 그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2023년 이제 그 10월 그 이후로 아마 그 소회에 대해서는 처음 밝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을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공화국, 뭐 검찰 출신 인사들로 뭐 인사도 도배를 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왔었는데 누군가가 당내 인사가 내통을 하고 증거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구동성으로 뭐 이거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행보 그리고 우리가 표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통합 행보의 와중에 있는데 저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회를 얘기할라 치면 그런 일이 있었고 내심으로 굉장히 나 서운하더라 인간적으로. 그리고 뭐 이런저런 생각도 그때는 했었지만 지금 비명계나 이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 비판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들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다 지나간 일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런 추측도 했었고 했지만 다 지나간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통합 행보를 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가야만 반드시 이 정권 교체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누구도 만나고 뭐 지금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1대1로. 이렇게 순서가 좀 정해졌다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록 유튜브 채널에서 조금 편안하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 파장이 어느 정도일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부지불식간에 막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거는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0.73%라 정말 뼈아픈 그런 패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지난한 노력을 해야 됩니까? 강성 지지층도 표는 한 표고요. 중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도 한 표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2표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 통합하고 포용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와중에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 채로 던졌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짙은 아쉬움이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결자 해제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아마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기 위한 어떤 대책, 아이디어 보관 이런 네. 얘기도 저는 이어서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실 네. 거니까 아니,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려도 되는 예, 거죠? 이유를 저는 뭐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식의 전체주의 정당화 예. 또는 공포 정치가 정점으로 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포 정치와 정치가- 전체주의 정치는 사실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예고편이 있었던 겁니다.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공천을 통해서 이미 이재명 1급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1급 체제도 모자라서 정말로 왕정 체제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선전포고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내 체포안에 대해서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잘려나갔고 앞으로 또 그런 시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정당 정치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이야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한 것도 어쩌면 이런 것들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신뢰의 위기입니다. 본인이 했던 행보 또 말 이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고요. 신뢰를 쌓는 데는 정말 수십 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신뢰를 깨는 데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깨질 수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뭐 아까 고민정 의원 얘기한 것처럼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예. 김용남 의원의 분석은요? 일단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는 현역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폐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재판에 임했으면 되는 건데 일이 그렇게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더군다나 이제 곧 있을지 모르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의 통합 행보 내지는 뭐 우클릭이라고 표현되는 중도 보수층을 향한 그 소구 정책, 뭐 공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야기했으면 저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면 주변 관리를 철저히 못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정도의 발언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그게 당 일부가 검찰과 짜고 뭘 날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대선 주자 급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으로는 조금 국민적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네, 적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보기에는 솔직한 오발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에 이제 그 당내에서 가결파 의원이 분명히 있었죠. 가결에 투표를 하는 의원이 29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지목도 되고 막 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체포동의안 이후에 그리고 적부심 이후에도 계속 통합을 본인은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하게 그때 정말 내가 이런 얘기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을 예견했었다라고 하는 걸 한 번도 그동안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제 본인으로서는 얘기하고 싶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절대적인 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무조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지도자의 품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리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였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하는 게 적절했느냐라고 한다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였던 여러 가지 통합 행보 그리고 뭐 캠프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과 본인이 좀 더 또 큰 품을 갖는 지도자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보여주느냐 여기에 앞으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 발언 있잖아요. 검찰과 당 일각이 짜고 한 것으로 보인다. 짜고 한 짓이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팩트여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다 보시는 거죠. 네 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 일각이 누군지가 궁금해지는데 당 일각이 지금의 통합 행보의 대상자들이 아니면요. 지금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상의 범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부적절했다는 발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너무 깊이 들어갔나요?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팩트 일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 행보에 앞으로 뭔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해석들은 다들 하고 계신데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소위 비명계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전부 다 이 검찰 행태에 대해서는 똑같이 목소리를 냈었고 비록 완벽하게 검찰 개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그 전 정권에서 높였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나 이제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미진함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이 정권에서 검찰과 내통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마 기분이 좋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그것과 지금 통합 행보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이 와중과 좀 어떻게 이거를 연결지어야 될지 참 대략 난감해요, 저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우리가 영광로 선대위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견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영광로 속에 다 녹여버리고 우리가 함께 나가서 반드시 승리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수식어가 붙은 선대위를 늘 많이 꾸려왔는데 이번 조기 대선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거는 이제 진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슨 당내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대선의 최종적인 후보 선출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공고하기 때문에 뭐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에는 영향이 없을 텐데 다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철저하게 당내 경선보다는 본선거를 염두에 둔 발언과 행보가 이어졌거든요. 근데 본선을 염두에 둔다면 어제 저 발언은 과연 저게 플러스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메시지 관리의 실패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냈던데요. 이재명식 계엄이라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식 민주당 내 공포 정치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또 때로는 본인들의 극렬 지지층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용한 프레임, 저는 한국 정치에서는 그 프레임이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탄핵안 가결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고 몰아서 이분들을 밀어낸 거잖아요. 뭐 우리 당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배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신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이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나 중요한 철학에 있어서 달랐을 때 갈라서 하는 것은 배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배신의 정책의 가장 유명한 말이잖아요. 예. 근데 셰익스피어는 브루투스를 위한 변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브루투스는 로마와 로마 공화정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그 울림에 대해서 한번 이재명 대표나 우리 당도 일부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신자 정치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윤재관 의원님.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경선 캠프가 꾸려진다면 문재인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최소 3명 합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저 세 분이 어떤 분일지 뭐 수소문 좀 하고 왔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민주당 정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겠다. 그러니까 전임 민주당 정부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과거에 대한 그 성찰과 함께 미래에 함께 나아가기 위한 통합적인 노력을 함께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래서 저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더 국민들께 보여질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이고요. 지난 정부들이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한 일이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는 서로 간에 이어달리기를 계속하는 역할 분담에 의한 이어달리기를 계속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계엄이란 발언을 또 했던데 그래서 정말 최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써야 됩니다. 계엄이라는 내용 그 단어 자체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데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의 후예가 다시 계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정치인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야지 한동훈 대표가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는데 계엄 정당을 얘기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싶습니다. 더 이상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네. 김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이게 용광로 선대위가 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친명 아니면 비명, 그 비명은 사실상 이제 친문으로 대체로 분류가 됐었는데 함께 해야죠. 함께 하고 그때 정말 근소한 차이로 정권을 넘겨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데 대한 모두의 어떤 비통함이 있고 뼈아픔이 있잖아. 또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고 가슴 아파했던 또 유권자, 지지자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이 꼴 보자고 선거를 그렇게 치렀던가라는 것에 대한 아마 후회 또 이런 것들이 회한 이런 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곧바로 유권자들 또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통합해서 갈 겁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런 어떤 선대위 기구가 좀 넓혀져 나가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좌파고 우파고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정강훈 목사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3월 중순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될 때에 반드시 살아서 나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다. 종교계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적 행보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이를 통해서 국민을 편가르고 나아가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런 위험성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교계 인사가 있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 공동대표 구교형 목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광훈 씨, 또 세이브 코리아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신자들로 보이는 집회 참가자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일단 보고 계세요? 일단 목사 현상으로서 굉장히 비통스럽습니다. 예, 속상하고 뭐 아닌 말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기독교가 많이 주목받는 때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주목받는 게 뭐 우리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훌륭한 어떤 헌신을 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짐을 주고 자꾸 이렇게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로 연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 기독교의 왜곡, 이거는 사회적 문제인 동시에 기독교가 심각하게 병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인물 혹은 단체가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라고 불러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뭐 기독교 단체라는 것이 누가 이렇게 공인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고 나서 있기도 하고 뭐 예배라고 하는 형태를 띠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목사가 또 주도하고 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이거는 뭐 완전히 동에서 서가 먼 것만큼이나 완전히 이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먼 모습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광훈 씨는 목사로 봐야 됩니까? 일단 목사이긴 하죠.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벌써 오래전부터 요번 이 시국 관련 사건 이전부터 정광훈 씨는 한 2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구설수에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어떤 뭐 교리적인 내용이나 또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과 기독교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미 자기 소속 교단에서는 면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광훈 씨는 지금 목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아니고 목사 아닙니다. 본인은 이제 목사라고 스스로를 그렇죠. 칭하고 있고요. 그 면직당한 게 언제인가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몇 년 전 이 정치적인 사건 행보 이전에 그 소속돼 있는 그 교단에서 한 3, 4년, 4, 5년 정도 된 걸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영상을 통해서 과거에 봤듯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그런 것들이 줬다. 다 교계 안에서 문제가 이미 됐죠. 그래서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해서 자기 교단에서 이미 면직이 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주최자와 집회 참가자들을 다 동일시해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 참가자 중에서는 어떤 다른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한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되긴 한데 이런 극우 세력 혹은 극우와의 결합 현상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난다고 보세요? 본질적인 원인이 뭘까요? 저는 일단 그 기독교계 안에 오랫동안 남겨져 있는 그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또 전광훈 씨나 손현보 씨가 받아들이면서 증폭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전복 세력이다. 그래서 공산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한국 역사 속에서 북한과 관련돼 있는 공산주의와 관련돼 있는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히 교리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게 어떤 체제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단선적으로 바라보면서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예전의 관점에서 그냥 무조건 반대하거나 또 어떤 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맞아떨어져서 지금 확장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교회 내에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부분들, 뭐 큰 교회나 목사들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비판으로 보기보다는 교회를 사회가 또 국가가 심지어는 좀 진보적인 정부가 공격하고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잘못된 피해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에 모든 국민들이 일단 개인들과 또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협조하고 함께 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교회를 탄압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유포시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주역이 손현보 목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돼 있으면서 함께 좀 증폭된 이 정치적 사건을 통해서 표출된 아주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갑자기 표출된 것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는 뭐 몇 달 전에 있었던 그것이 계기가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계기가 있다 할지라도 토양이 없으면 사건이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일으킨 그 사건 이전부터 기독교계가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변하지 못한 그리고 약한 또 질병 걸린 그런 건강하지 못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묻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극우에 뭐 동조한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신교는 이렇게 한 본부나 가톨릭의 교황이라든가 예. 이런 불교의 조계종 종단 같이 한 곳에서 이렇게 통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개교회나 또 그 교회를 이렇게 묶어놓은 연합기구로서의 교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개교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전부 다 기독교 개신교의 목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분들도 사실은 개신교의 뭐 정광훈 씨든 손현보 목사든 상관없이 동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회에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가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말 그대로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단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 그러나 이제 밖에서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 워낙 극단적이고 또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개신교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잘못 대변되는 겁니다. 예. 정광훈 씨가 여러 사업들 하고 있거든요. 알뜰폰, 영양제, 신용카드, 신문사, 쇼핑몰, 화장품. 그래서 정광훈 몰이라고 불릴 정도인데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는 뭐 단체라든가 인사를 교계 활동하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사실 볼수록 참 신기하고 예. 너무 놀라운 일인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물론 이제 교회들이 관련해서 뭐 성경을 판매한다든지 관련된 어떤 그 책자를 소개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왕왕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 더군다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돼서 자기 사업체를 꾸린 것처럼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는 현상은 사실은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는 이권 사업, 영악한 종교 사업가의 이권 사업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전 씨가 생중계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라면서 활동비를 준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활동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또 궁금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생각도 계속 드는데 목사님은 어떤 판단이세요? 뭐 저는 제가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걸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되 예. 그러나 이제 정광훈 씨의 활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만 하더라도 벌써 5년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돼 가지고 영향을 미친 것들이 최근에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5년 정도 되지만 사실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목사라고 보기에도 또 기독교의 관계자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특정한 정치에 대해서 밀착돼 있는 행보를 보인 거는 벌써 20년 가깝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어떤 무리를 빚는 발언들을 했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이미 기독당, 지금 현재는 이제 자유통일당이라는 예.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 정당 운동을 하면서 이미 기독당, 다 이름들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기독당의 주요한 역할들을 계속 맡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근데 거기에서 다른 그 원로 목사님들의 이름을 많이 내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때부터도 지금과 같은 행보, 저는 그 행보들을 꾸준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기독당이라는 정당이 근대적 정당도 아니고 사실 종교의 자유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얘기는 동시에 종교 자체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공공적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한계 안에서 종교 정당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마치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과 같은 기독교 근본주의 정당의 그런 모습들을 벌써 20년 전부터 내보였고, 또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아주 보수적인 연합기구의 또 대표회장을 하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거리 집회들을 수시로 만들어 왔던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스러운 행보들은 계속 있어 왔지만 그것들이 확장돼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활동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어찌 보면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예. 나타나 있다라고 보죠. 네, 저는 20년 정도 된 줄 몰랐네요. 대부분들은 잘 모르시죠. 예. 그러나 이제 검색들을 해보면 이미 전광훈 씨가 보였던 수없이 많은 정치적인 행보, 그러니까 지금이 100이라고 하면 이미 70, 60, 50, 40은 20년 전부터 꾸준히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로 부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당인 혹은 정치인으로 부를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세요? 자기 스스로가 표방하지는 않죠. 물론 자유통일당 같은 자유선진당인가요? 통일당이죠. 예, 자유통일당에 거기서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정당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분의 행보는 정당인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어떤 역사적인 어떤 품위 예. 이런 것들을 전혀 결여하고 있고, 또 종교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로서 지금까지도 행세를 해오고 표방해왔었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을 이미 떠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로 보기도 그렇고 정당인으로서 보기도 어려운 그 사이에서 어찌 보면 영악하게 이쪽과 저쪽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블루오션을 창출한 사업가라고 봅니다. 예.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도 계속되고 있는데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연보 목사, 정광훈 씨하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 두 분은 다른 점을 말한다라고 하면, 일단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오래전부터 사회하고 이제 극우적 세력들을 창출하는 그 역할들을 해왔었죠. 네. 그래서 그 교계 안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이제 면직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계 안에서 가까이 하기는 뭔가 좀 꺼림칙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분하고 같이 옆에서 사진을 찍는 것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가지고 훨씬 더 용감하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불편한 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손연보 목사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불편한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떤 교파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또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교단의 소속 목사거든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색깔이나 또 목소리는 정광훈 씨하고 대동소이한데 그 정통교회에서 인정하는 교단 출신이고 또 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는 함께 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정광훈 씨가 맞을 수 있는 공매를 손연보 목사는 훨씬 줄여가면서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부감이 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죠. 안전함이 분들이네요.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손연보 목사가 가지고 있는 행보가 훨씬 더 저는 개신교 안에서는 네. 위험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행보는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해야 될 행보와는 상당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 아까 이렇게 판단하신 말씀드렸듯이 거죠. 저는 목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어느 정당을 더 좋아하느냐 그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들이 내뱉고 있는 그 얘기가 과연 흔히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서 놓고 볼 때 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약자를 섬기고 또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통합하고 함께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에 힘을 싣기보다는 자꾸 분열시키고 극단적인 선동을 하고 정치적인 한쪽 편향 이미 잘못이 확인되어 있는 그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지지하는 네.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역할들만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나 또 기독교적으로 볼 때도 도무지 용납하기 어려운 예. 교회가 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훌쩍 가버렸네요. 네. 오늘 여러 궁금한 점들 또 갈증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신이 숨막히는 코막힘 때문에 넓히고 누르고 비비는 그 25초 동안 저는 이미 오트리비네스 했습니다. 단 25초 만에 작용하여 코막힘 빠르게 해결. 오늘이 트인다. 오트리비.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르노.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로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로나민 주세요. 김구의 국적은 중국이다. 목사라는 직함이 붙는 한 인사가 유튜브에서 또 광장에서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퍼나르고 퍼날라 어디까지 퍼졌는지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성직자인 목사는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신자든 아니든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혐오와 편가르기, 허황된 주장까지 조장하고 있으니 교계에서 나온 따가운 비판의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진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타임리스 뷰티 고혼진.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빈틈없는 흡입력. 전기분해 기술로 세균은 말끔하게. 쿠쿠, 이 바닥을 깔끔하게 평정.
쿠쿠 파워플런 무선 청소기. 오래 걸을 수 있는 힘은 체력이 아니라 플라이하이크야. 언제든 가볍게 밀어주니까. 이번에도 먼저 갈게. 플라이하이크 K2. 네, 오늘 자정 JTBC 시사토론 논쟁이 첫 선을 보입니다. 논리로 맞붙다라는 의미로 논쟁이란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슈의 당사자들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되 타협점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날의 주제는 명태균 특검 논쟁입니다. 명태균 씨를 직접 접견한 박범계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의 전략기획특위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이 나옵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5대0 라이브 마칩니다. 논쟁 자정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